세에라자드, 무라카미 하루키. 하바라와 선교할 때마다 그녀는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었다. 천일야와의 왕비 세에라자드처럼. 물론 그 이야기에서와는 달리 하바라는 날이 밝으면 그녀를 참수하겠다는 생각 같은 건 털끝만큼도 없었다. 애초에 그녀가 아침까지 그의 곁에 머물렀던 적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하바라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늘 혼자서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하바라를 위로해 주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혹은 그 이상으로 그녀는 침대에서 특히 성행위를 끝낸 뒤 둘만의 나른한 시간에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자체를 좋아했던 거라고 하바라는 추측했다. 하바라는 그 여자에게 세에라자드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녀 앞에서는 그 이름을 꺼내지 않지만 그녀가 찾아온 날이면 매일 쓰는 작은 일지에 세에라자드라고 볼펜으로 메모해 두었다. 그리고 그날 그녀가 해준 이야기 내용도 간단히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록해 두었다.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완전한 창작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고 부분적으로는 지어낸 이야기인지 하바라는 알지 못한다. 그 차이를 분간하기는 불가능했다. 거기에는 현실과 추측, 관찰과 몽상이 구분하기 어렵게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하바라는 그 진위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무심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로 했다. 사실이든 허구든 혹은 그것들이 복잡하게 어우러진 얼룩 같은 것이든 그 차이가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쨌거나 세에라자드는 상대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화술에 능했다. 어떤 종류의 이야기라도 그녀의 입을 통하면 특별해졌다. 말투도 그렇고 은근히 뜸을 들이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듣는 사람의 흥미를 자아내고 심술궂게 애태우고 고민하고 추측하게 만든 뒤에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적확하게 내주었다. 그 얄미울 정도의 기교는 일시적이나마 듣는 사람이 주위 현실을 잊을 수 있게 해주었다. 찐득하게 남아있는 불쾌한 기억의 조각들, 혹은 가능하면 잊어버리고 싶은 걱정거리를 젖은 걸레로 칠판을 닦아내듯이 깨끗하게 지워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하바라는 생각한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지금 하바라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이었다. 세에라자드는 35, 하바라보다 4살 많고 일단은 전업주부이고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따금 필요할 때 불려나가는 것 같았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둘 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 다닌다. 집은 여기서 차로 20여 분 거리다. 적어도 그것이 그녀가 하바라에게 알려준 자신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였다. 그것이 거짓 없는 사실인지 어떤지도 하바라가 확인해 볼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의심할 이유도 딱히 찾을 수 없었다. 이름은 말해주지 않았다. 내 이름은 굳이 알 필요 없잖아? 하고 세에라자드는 말했다. 분명 맞는 말이다. 그녀는 그에게 어디까지나 세에라자드이고 그것으로 당장은 불편할 일이 없었다. 여자도 하바라의 이름을 물론 알고는 있을 테지만 부른 적이 없다. 그것을 입에 올리는 것이 불길하고 부적절한 행위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신중하게 그의 이름을 우회했다.
세헤라자드의 얼굴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천일 야화에 나오는 미모의 왕비와 전혀 비슷한 구석이 없다. 그녀는 몸 여기저기에 마치 틈새를 퍼티로 메우듯이 군살이 붙기 시작한 지방 도시의 주부로 목화 중년의 영역으로 착실히 걸어가는 중이었다. 턱이 은근히 두툼해지고 눈 옆에는 주름이 져 있었다. 머리 모양과 옷차림과 화장은 아주 엉망은 아니지만 그리 감탄할 만한 것도 못 된다. 얼굴 생김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은데 포인트라 할 만한 부분이 없어서 희미한 인상밖에 주지 못했다. 길에서 스치더라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도 10년 전에는 발랄하고 예쁜 아가씨였을지 모른다. 몇몇 남자는 그녀를 뒤돌아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그랬다고 해도 그런 나날은 어느 시점엔가 이미 막을 내렸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막이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세헤라자드는 일주일에 2번꼴로 하우스에 왔다.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주말에 오는 법은 없었다. 주말은 아마도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해서일 것이다. 나타나기 1시간 전에 반드시 전화를 했다. 그리고 근처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사서 차에 싣고 왔다. 파란색 마쓰다 소형차다. 오래된 모델로 뒷범퍼가 눈에 띄게 움푹 우그러들었고 휠은 먼지가 끼어서 새까맣다. 그녀는 차를 하우스 주차장에 세우고 해치백을 열어 슈퍼마켓 봉투를 꺼낸 뒤 양손으로 안고서 초인종을 눌렀다. 하바라는 현관문의 방범 렌즈로 누구인지 확인한 뒤 자물쇠를 돌리고 체인을 풀어 문을 열었다. 그녀는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가져온 식료품을 분류해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 장을 봐올 목록을 정리했다. 유능한 주부인 듯 그 과정 내내 무척 능숙했고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일을 끝낼 때까지는 거의 말도 하지 않고 시종 진지한 얼굴이었다. 그녀가 작업을 마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해류에 실려가듯 두 사람은 자연스레 침실로 이동했다. 세헤라자드는 아무 말 없이 빠르게 옷을 벗고 하바라와 함께 침대에 올랐다. 두 사람은 거의 말하는 법 없이 서로를 안고 마치 주어진 과제를 협력하여 해치우듯이 일련의 절차를 밟으며 섹스를 했다. 생리 중이면 그녀가 손을 써서 목적을 달성했다. 그 능숙하고도 조금은 사무적인 손놀림은 그녀가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했다. 섹스가 끝나면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말하는 건 주로 그녀였고 하바라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고 어쩌다 짧은 질문을 할 뿐이었다. 그리고 시계가 4시 반을 가리키면 세헤라자드는 이야기 도중이라도 바로 끊고 왜 그런지 꼭 이야기가 한창 재밌어지는 참에 그 시간이 되곤 했다.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흩어진 옷을 주워 입고 돌아갈 채비를 했다. 저녁밥을 준비해야 해. 그녀는 말했다. 하바라는 현관에서 그녀를 배웅한 뒤 문에 다시 체인을 걸고 지저분한 파란색 소형차가 떠나는 것을 커튼 사이로 바라보았다. 6시가 되면 냉장고 안의 식재료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혼자 먹었다. 한때 요리사로 일한 적이 있어서 식사 준비는 전혀 고생스럽지 않다. 밥 먹는 동안 페리에를 마시고 알코올은 일절 입에 대지 않는다. 그 뒤에는 커피를 마시며 DVD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읽는데 되도록 오랜 시간이 걸리고 몇 번씩 되짚어 읽어야 하는 책을 좋아한다.
그 밖에는 이렇다 할 소일거리가 없다. 이야기할 상대도 없다. 전화를 걸 상대도 없다. 컴퓨터가 없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없다. 신문도 구독하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는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물론 밖에 나갈 수도 없다. 만일 어떤 사정이 생겨 세헤라자드가 더 이상 이곳에 오지 못한다면 그는 바깥 세상과의 접점이 완전히 끊긴 채 말 그대로 육지의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하바라를 그다지 불안하게 하지 않았다. 그건 내가 혼자 힘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뚫고 나갈 수 있어. 나는 외딴 섬에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바라는 생각했다.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이 외딴 섬이지. 그는 원래부터 혼자인 것에 익숙했다. 그의 신경은 혼자가 된다고 그리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하바라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세헤라자드와 침대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좀 더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뒷부분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우스에 들어와 얼마쯤 지난 뒤부터 하바라는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 원래 수염이 짙은 편이다. 물론 인상을 바꾸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다.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주된 이유는 손이 영 심심했기 때문이다. 수염이 있으면 노상, 턱이며 구렛나루이며 코밑을 만지작거리면서 그 감촉을 즐길 수 있다. 가위나 면도칼로 모양을 다듬으면서 시간을 때울 수도 있다. 여태까지 알지 못했지만 수염만 길러도 의외로 심심함이 달래지는 것이다. 나는 전생의 칠성장어였어. 언젠가 세헤라자드는 침대에서 말했다. 무척 자연스럽게. 북극점은 저기 북쪽 끝에 있다고 알려주듯이 아무렇지 않게. 칠성장어가 어떻게 생긴 어떤 생물인지 하바라는 전혀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그 말에 딱히 감상을 밝힐 수 없었다. 칠성장어가 송어를 어떻게 먹는지 알아? 그녀는 물었다. 아니, 모르겠는데 하바라는 말했다. 칠성장어가 송어를 먹는다는 것부터가 처음 듣는 소리였다. 칠성장어는 턱이 아예 없어. 그 점이 보통 장어와 크게 달라. 보통 장어는 턱이 있나? 장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가끔 먹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턱까지 볼 기회가 없지. 다음에 어디 가면 잘 봐도 수족관 같은 데서. 보통 장어는 턱도 있고 이빨도 달려 있어. 그런데 칠성장어는 턱이 아예 없어. 대신 입이 빨판같이 생겼지. 그 빨판으로 강이나 호수 밑바닥 돌에 찰싹 달라붙어서 물고나무를 선 채로 하늘하늘 흔들거리는 거야. 꼭 수초처럼. 하바라는 물밑에서 수많은 칠성장어가 수초처럼 흔들리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것은 어딘지 현실과 동떨어진 풍경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이 왕왕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하바라는 알았다. 칠성장어는 실제로 수초 틈에서 섞여서 살아. 그곳에 몰래 몸을 숨기고 있지. 그러다가 머리 위로 송어가 지나가면 스르륵 올라가서 송어 배에 달라붙어. 빨판으로 말이지. 그리고 거머리처럼 송어의 몸에 찰싹 붙어서 기생해. 빨판 안쪽에 돌기 달린 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줄칼처럼 쓱쓱 움직여서 물고기 몸에 구멍을 뚫고 조금씩 살을 파먹는 거야. 가능하면 송어는 되고 싶지 않네? 하바라는 말했다. 로마 시대에는 사방에 칠성장어 양식장이 있었대.
말 안 듣는 건방진 노예들이 산채로 그곳에 내던져져서 칠성장어의 먹잇감이 되었다던데. 로마 시대의 노예도 되고 싶지 않다고 하바라는 생각했다. 물론 어느 시대의 노예도 되고 싶지 않지만. 초등학생 때 수족관에서 처음 칠성장어를 보고 그 생태에 대한 설명을 읽었을 때 내 전생이 이거였구나 하고 퍼뜩 깨달았어. 세헤라자드는 말했다. 왜냐면 내게는 아주 또렷한 기억이 있거든. 물 밑바닥 돌에 달라붙어서 수초 틈에 섞여 하늘하늘 흔들리거나 위를 지나가는 통통한 송어를 쳐다본 기억이. 송어를 뜯어먹은 기억은 없어? 그건 없어. 다행이네. 하바라는 말했다. 칠성장어였던 시절의 기억은 그것뿐이야? 물밑에서 하늘하늘 흔들거렸던 거? 전생이라는 건 죄다 술술 기억나는 게 아니지. 그녀는 말했다. 잘해야 어쩌다 아주 일부가 생각나. 어디까지나 돌발적으로. 작은 구멍으로 벽 너머를 엿보는 것처럼. 거기 펼쳐진 광경의 작은 한 귀퉁이밖에 볼 수 없어. 당신은 전생에 대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아무것도 생각 안 나. 하바라는 말했다. 솔직히 전생에 대해 생각하고픈 마음도 없었다. 지금 이곳의 현실만으로도 버겁다. 호수 밑바닥에 있는 건 그리 나쁘지 않았어. 빨판으로 돌을 물고 물구나무를 서서 저 위로 지나가는 물고기들을 바라보는 거야. 엄청 큰 자라도 본 적이 있어. 밑에서 올려다보니까 꼭 스타워즈에 나오는 악당들의 우주선처럼 칙칙하고 거대했어. 커다란 흰 새들이 길고 날카로운 부리로 암살자처럼 물고기들을 습격했어. 물밑에서 보면 새들은 파란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처럼 보이거든. 우리는 물속 깊이 수초 사이에 숨어 있었으니까 새들로부터는 안전했지만 당신한테는 그런 풍경이 보이는구나. 무척 생생하게. 세헤라자드는 말했다. 그곳에 있던 빛, 흐르는 물의 감촉, 그때 내가 하던 생각까지 떠올라. 이따금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생각? 응. 당신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물론이지. 칠성장어는 무슨 생각을 할까? 칠성장어는 매우 칠성장어다운 생각을 해. 칠성장어다운 주제를 칠성장어다운 문맥으로. 하지만 그걸 우리가 쓰는 언어로 바꿔놓을 수는 없어. 그건 물속에 있는 것들을 위한 생각이니까. 우리가 테네에 태아로 있었을 때와 똑같아. 그곳에 생각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생각을 여기 지상의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 그렇잖아. 혹시 당신은 테네에 있었던 때도 기억이 나? 하바라는 놀라서 말했다. 물론이지. 세헤라자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위에서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당신은 기억이 안 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바라는 말했다. 그럼 언제 한번 이야기해 줄게. 내가 태아였던 때 이야기. 하바라는 그날 일지에 세헤라자드, 칠성장어, 전생이라고 기록했다. 만일 다른 누가 보게 되더라도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바라가 세헤라자드를 처음 만난 것은 넉 달 전이었다. 하바라가 기타 칸토의 소도시에 있는 하우스에 보내지자 근처에 살던 그녀가 연락책으로 하바라를 돌봐주게 되었다. 그녀의 역할은 외부에 나갈 수 없는 하바라 대신 식료품이나 여러 잡화를 구입해 하우스로 가져다주는 일이었다. 그가 읽고 싶은 책이나 잡지, 듣고 싶은 CD 등을 말하면 사다 주기도 했다. 영화 DVD를 적당히 골라서 사오는 일도 있었다. 선택 기준은 하바라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세헤라자드는 하바라가 그곳에 온 다음 주부터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그를 침대로 이끌었다. 피임구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 것도 어쩌면 그녀가 지시받은 지원 활동 중 하나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것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매끄럽게 일말의 주저나 망설임 없이 상대방이 제안한 일이었고 그도 그 수순에 굳이 저항하지 않았다. 이끄는 대로 침대에 올라 상황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세헤라자드의 몸을 안았다. 그녀와의 섹스는 열정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시종 실무적인 것도 아니었다. 설령 그것이 지시에 따른 혹은 강한 암시를 받은 임무로 시작한 일이었다 해도 그녀는 어느 시점부터 그 행위에서 아마 부분적일지라도 나름의 기쁨을 찾아낸 것 같았다. 하바라는 그녀의 육체가 내보이는 반응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그것을 감지했고 그 점을 적잖이 흐뭇하게 생각했다. 어쨌거나 그는 우리에 갇혀 날뛰는 동물이 아니라 미묘한 감정을 지닌 한 인간이니까. 성욕 초리만을 목적으로 한 성행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해도 그다지 유쾌한 일이 못 된다. 그렇지만 세헤라자드가 그와의 성행위의 어느 부분까지를 자신의 직무로 간주하고 어디서부터를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행동으로 보고 있는지 하바라는 그 경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섹스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그녀가 하바라에게 베푸는 모든 일상적 행위의 어디까지가 정해진 직무이고 어디서부터가 개인적인 호의에서 나온 것인지 애당초 그것을 호의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떨지 하바라는 판단할 수 없었다. 세헤라자드는 여러 면에서 감정과 의도를 읽어내기 어려운 여자였다. 이를테면 그녀는 대체로 항상 심플한 소재의 수수한 속옷을 입었다. 평범한 주부가 일상적으로 입을 만한 종류의 것이다. 어느 대형마트에 세일 때 샀을 법한. 하지만 어떤 날에는 아주 섬세한 디자인의 남자를 유혹할 만한 속옷을 입고 오기도 했다. 어디서 샀는지 몰라도 한눈에 봐도 무척 고급품 같았다. 질 좋은 비단에 정교한 레이스, 짙은 색조를 띤 델리킷한 물건이었다. 그런 극단적인 격차가 대체 어떤 목적이나 사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하바라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또 하나 그를 어지럽히는 것은 세헤라자드와의 성행위와 그녀가 하는 이야기가 밀접하게 이어져 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한쪽만 뽑아내기란 불가능했다. 딱히 마음이 끌리지도 않은 상대와의 그다지 열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육체 관계에 자신이 이런 식으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혹은 단단히 봉합되어 있는 것은 하바라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것은 그에게 가벼운 혼란을 몰고 왔다. 10대 때 이야기인데 어느 날 세헤라자드는 침대에서 고백하듯이 말했다. 나 가끔 빈집털이를 하러 갔었어. 하바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대부분 그렇듯이 선뜻 적절한 감상을 말할 수 없었다. 당신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본 적 있어? 없는 것 같은데? 하바라는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한번 시작하면 상당히 중독되는 것 같아. 하지만 범법행위잖아. 맞아. 들키면 경찰에 잡혀가지. 가택침입 플러스 절도 혹은 절도 미수는 상당히 무거운 죄야. 그런데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고질병처럼 돼버려. 하바라는 말없이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다른 사람의 빈집이 지닌 가장 멋진 점은 뭐니 해도 조용하다는 거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말 쥐죽은 듯이 고요해.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 고요 속에서 혼자 가만히 바닥에 앉아 있으니 저절로 내가 칠성장어였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어. 세헤라자드는 말했다. 정말 멋진 기분이었어.
내 전생이 칠성장어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지 아마? 했어. 그거랑 똑같아. 나는 물 밑바닥 돌에 빨판을 대고 찰싹 달라붙어서 꽁무니를 위로 한 채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어. 내 주위의 수초들처럼. 주위는 조용하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아니면 나한테는 아예 귀가 없는지도 모르겠어. 맑은 날이면 빛이 수면에서 화살처럼 곧장 꽂혀 들어와. 그 빛은 이따금 프리즘을 통과한 것처럼 반짝반짝 갈라져. 온갖 색깔과 모양의 물고기들이 머리 위를 유유히 지나가지. 그리고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 아니, 칠성장어다운 생각만 하고 있지. 그 생각은 흐릿하긴 하지만 동시에 무척 청결해. 투명하진 않지만 불순물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아. 나는 나이면서 내가 아니야. 그런 느낌 속에 잠겨 있는 건 무척 멋진 일이야. 세헤라자드가 처음 남의 집에 침입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그 지역 공립학교를 다니던 그녀는 같은 반 남학생을 좋아하고 있었다. 축구선수에 키가 크고 성적도 우수했다. 딱히 잘생긴 편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인상이 무척 좋았다. 하지만 여고생의 사랑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건 응답받지 못하는 사랑이었다. 그 남학생은 아무래도 같은 반 다른 여학생에게 호감을 품은 것 같았고 세헤라자드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말을 걸어준 적도 없고 어쩌면 그녀가 같은 교실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도저히 그 남학생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를 보고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이따금 거의 토할 뻔하기도 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봤자 잘 될 리 없었다. 어느 날 세헤라자드는 무단으로 학교를 빠지고 그 남학생 집으로 갔다. 세헤라자드의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시멘트 회사에 다니던 아버지는 몇 년 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어머니는 이웃도시 공립중학교의 국어 선생님이고 여동생은 중학생이다. 그러니 낮 동안 집에는 아무도 없을 터였다. 그녀는 그런 집안 사정을 미리 조사해 알고 있었다. 현관문은 물론 잠겨 있었다. 세헤라자드는 시험 삼아 현관 매트 밑을 뒤져보았다. 열쇠는 그곳에 있었다. 평화로운 지방도시 주택가에는 범죄 같은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단 속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열쇠를 깜빡 잊고 나간 가족을 위해 현관 매트나 근처 화분 아래 열쇠를 감춰두는 일이 많다. 혹시나 해서 벨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다가 응답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근처에 보는 눈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세헤라자드는 열쇠로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안쪽에서 문을 잠갔다. 신발을 벗어 비닐봉투에 담아 등에 맨 배낭에 넣었다. 그러고는 발소리를 죽여 2층으로 올라갔다. 생각했던 대로 그의 방은 2층이었다. 작은 나무 침대가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책이 가득한 책장이 있고 옷장과 책상이 있었다. 책꽂이 위에 미니 오디오와 CD 몇 장이 놓여 있다. 벽에 바르셀로나 축구팀 달력과 팀 페넌트가 걸려 있는 걸 빼면 장식이라 할 만한 건 하나도 없었다. 사진도 그림도 걸려 있지 않다. 단지 크림색 벽뿐이다. 창에는 흰색 커튼을 달았다. 방 안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꺼내놓은 책도 없고 벗어던진 옷도 없다. 책상 위의 문구류도 모두 제자리에 놓여 있다. 방 주인의 꼼꼼한 성격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머니가 날마다 열심히 치워주는지도, 양쪽 다일지도 모른다. 그 사실은 세헤라자드를 긴장시켰다.
만약 그 방이 칠칠치 못하게 어지러져 있었다면 그녀가 조금 흐트러뜨린다 해도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세라자드는 생각했다. 여기서 무척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방이 청결하고 간소하고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잖이 기쁘기도 했다. 정말이지 그답다. 세라자드는 잠시 책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매일 이 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책상 위에 문구를 하나씩 집어들고 손으로 쓰다듬고 냄새를 맡고 입을 맞췄다. 연필이며 가위, 차, 스테이플러, 탁상 달력, 그런 모든 것에 평소에는 별스러울 것도 없는 물건들이 그의 소지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왠지 빛나 보였다. 그러고는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고 안에 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맨 위 서랍에는 자잘한 문구류와 기념품 비슷한 것이 칸막이 안에 담겨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주로 지금 쓰는 각 과목의 노트가, 세 번째 서랍에는 갖가지 서류와 오래된 노트, 시험지가 들어 있었다. 대개 학교 공부에 관련된 것이거나 축구부 활동 자료였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 기대했던 일기장이나 편지 같은 건 눈에 띄지 않았다. 사진 한 장 없다. 세헤라자드는 그 사실이 약간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이 사람은 학교 공부와 축구 말고는 개인적인 생활이 전혀 없는 걸까? 아니면 그런 건 남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을 다른 데다 잘 간수해 둔 걸까? 그래도 그의 책상 앞에 앉아 노트에 적힌 그의 글씨를 눈으로 따라가는 것만으로 세헤라자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러다간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녀는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주인은 변함없이 고요했다. 소리 하나 없다. 그렇게 그녀는 물밑의 실성장어와 스스로를 동화시켰다. 그냥 그의 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만져보고 그 다음은 가만히 앉아있고 그게 다야? 하바라는 물었다. 아니, 그게 다는 아니야. 세헤라자드는 말했다. 나는 그의 물건을 뭔가 하나 갖고 싶었어. 그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집에 가져가고 싶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이어서는 안 돼. 그랬다간 없어졌다는 걸 금세 눈치챌 테니까. 그래서 그의 연필을 딱 한 자루만 훔치기로 했어. 연필 한 자루? 쓰던 연필. 하지만 그냥 훔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단순한 빈집털이범일 뿐이잖아. 그게 나라는 것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 나는 말하자면 사랑의 도둑이니까. 사랑의 도둑. 하바라는 생각했다. 마치 무성영화 제목 같다.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그곳에 표시 삼아 남겨두기로 했어. 내가 그곳에 존재했다는 증거로. 이것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교환이라는 의사표시로. 하지만 뭘 두고 갈지 적당한 물건이 생각나지 않는 거야. 배낭이며 옷 호주머니 안을 뒤져봤지만 표시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미리 뭔가 준비해 갔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미처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으니까. 하는 수 없이 탐폰을 하나 놓고 가기로 했어. 물론 아직 뜯지 않은 새 것으로. 마침 생리를 앞둔 때라 갖고 다니던 게 있었거든. 그걸 책상 맨 아래 서랍 가장 안쪽에 찾아내기 힘든 곳에 두고 가기로 했어. 그게 나를 엄청 흥분시켰어. 그의 서랍 깊숙이 아무도 모르게 내 탐폰이 들어있다는 게 말이야. 아마 너무 흥분한 탓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고는 곧바로 생리가 시작됐어. 연필과 탐폰, 하바라는 생각했다. 일지에 그렇게 적어둬야 할지도 모르겠다. 사랑의 도둑, 연필과 탐폰. 무슨 이야기인지 분명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의 집에 머문 건 기껏해야 15분 정도였을 거야. 남의 집에 멋대로 불쑥 들어간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고 그 집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오지는 않을까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그리 오래 있을 수는 없었어. 나는 주위를 살피고 살짝 그 집을 나와 문을 다시 잠그고 열쇠를 현관 매트 밑에 돌려놓았어. 그리고 학교에 갔어. 그가 쓰던 연필을 소중히 품고서. 세헤라자드는 그대로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 그때 그곳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 뒤로 일주일쯤 나는 전에 없이 흡족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 세헤라자드는 말했다. 그의 연필로 노트에 한없이 글씨를 썼어. 냄새를 맡고 키스하고 뺨에 대고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기도 했지. 이따금 혀로 감고 빨아보기도 했어. 쓰다 보니 연필이 점점 짧아지는 게 마음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 짧아져서 못 쓰게 되면 다른 걸 또 가지러 가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의 책상 연필꽂이에는 쓰던 연필이 아직 많았어. 그리고 그는 한 자루가 줄었다는 것도 몰라. 책상 서랍에 내 탐폰이 들어있다는 것도 아마 모를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엄청나게 흥분되었어. 허리가 근질거리는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어. 그걸 억누르려고 책상 아래에서 무릎을 맞비벼야 했지. 비록 현실에서는 그가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더라도 내 존재 따위 거의 알지 못할지라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일부를 몰래 손에 넣었으니까. 어째 주술적인 의식 같네? 하바라는 말했다. 그래, 어떤 의미에서 그건 주술적인 행위였는지도 몰라. 나중에 우연히 그런 쪽의 책을 읽다 보니 은근히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진 못했어. 나는 그저 내 욕망에 떠밀렸던 것뿐이야. 이건 내 무덤을 파는 짓이다. 빈집에 들어가는 현장을 들키기라도 하면 학교도 퇴학당할 테고 소문이 퍼지면 이 동네에 살기조차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몇 번이고 타일렀지. 하지만 소용없었어. 아마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아. 그녀는 열흘 뒤에 다시 학교를 빠지고 그의 집으로 갔다. 오전 11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현관 매트 아래에서 열쇠를 꺼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방은 역시 흐트러진 곳이 없고 침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세헤라자드는 우선 그가 쓰던 긴 연필을 한 자루 골라 자기 필통에 소중히 챙겨 넣었다. 그러고는 쭈뼛쭈뼛 그의 침대에 누워보았다. 치맛자락을 단정히 하고 양손을 나란히 가슴에 얹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매일 밤 이 침대에서 그가 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심장박동이 급격히 빨라지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공기가 폐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목이 바짝 타서 숨을 쉴 때마다 아팠다. 세헤라자드는 그만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 커버를 당겨 주름진 곳을 펴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다시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침대에 눕는 건 아직 이르다. 그녀는 스스로 되뇌었다. 그건 내게 자극이 너무 강하다. 세헤라자드는 이번에는 30분쯤 그 방에 머물렀다. 그의 노트를 서랍에서 꺼내 한 차례 읽어보았다. 그가 쓴 독서 감상문도 보았다. 나스의 소새끼의 마음.
여름방학 과제도서였다. 원고지에는 모범생답게 또박또박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고 얼핏 보기에도 오탈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평가는 수였다. 당연하다. 이렇게 멋진 글씨로 독서 감상문을 써냈다면 어떤 선생님이든 설령 내용을 전혀 읽지 않더라도 두말 없이 수를 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고서 세헤라자드는 옷장 서랍을 열고 안에 든 것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그의 속옷과 양말, 셔츠, 바지, 축구용 운동복 모두 정성껏 개켜져 있었다. 얼룩이 남았거나 해진 옷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가 개켰을까? 아니면 어머니가 해줬을까? 아마 어머니겠지. 그녀는 매일 그를 위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머니에게 강한 질투를 느꼈다. 세헤라자드는 서랍에 코를 박고 옷 하나하나 냄새를 맡았다. 깨끗이 빨아 햇볕에 잘 말린 냄새가 났다. 무늬 없는 회색 티셔츠 한 장을 서랍에서 꺼내 펼쳐놓고 얼굴을 대보았다. 겨드랑이에 그의 땀 냄새가 남아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런 냄새는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오랫동안 셔츠에 얼굴을 묻고 코로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그 셔츠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모든 옷이 이토록 꼼꼼히 정리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가. 그는 혹은 그의 어머니는 서랍 안의 셔츠 수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중 한 장이 없어진다면 꽤나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세헤라자드는 결국 그 셔츠를 가져가는 건 포기했다. 원래대로 잘 개켜서 서랍에 넣었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다. 이번에는 연필 말고도 서랍 안쪽에서 찾아낸 축구공 모양의 작은 배지를 가져가기로 했다. 초등학교 시절 활동한 소년 축구팀의 배지인 듯 했다. 오래되기도 했고 딱히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없어지더라도 그는 아마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혹은 알아차리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참에 지난번에 감춰둔 탐폰이 맨 아래 서랍 안쪽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것은 아직 그곳에 있었다. 만일 어머니가 그의 서랍 안쪽에 감춰진 탐폰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지 세헤라자드는 상상해 보았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아들한테 직접 캐물을까? 왜 네가 생리용품 같은 걸 갖고 있니? 이유를 말해봐. 라고. 아니면 그냥 자기 가슴속에 담아두고 이래저래 암울한 추측을 펼치기만 할까? 그런 경우에 어머니들이 대개 어떻게 나오는지 세헤라자드는 짐작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탐폰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뭐니 해도 그것은 그녀가 남겨놓은 첫 번째 표시니까. 두 번째 표시로 세헤라자드는 자기 머리카락 세올을 두고 가기로 했다. 그녀는 전날 밤 머리카락 세올을 뽑아 비닐랩에 싼 뒤 작은 봉투에 넣어 봉에 놓았다. 그 봉투를 배낭에서 꺼내 서랍에 든 오래된 수학노트 사이에 끼웠다.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쪽 곧은 검은 머리다. DNA 검사라도 하지 않고는 누구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 하지만 젊은 여자의 머리카락이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녀는 그 집을 나와 곧장 학교로 가서 오후 수업에 출석했다. 그리고 다시 흡족한 기분으로 열흘쯤을 보냈다. 그의 좀 더 많은 부분이 자기 것이 된 것만 같았다. 하지만 물론 거기서 이야기가 별탈 없이 끝나는 건 아니다. 세헤라자드도 지적했듯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일에는 중독성이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세헤라자드는 베갯머리의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자, 이제 슬슬 가봐야지.
그녀는 혼자서 침대를 내려가 옷을 입기 시작했다. 시계의 숫자는 4시 32분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별다른 장식 없이 실용적인 흰색 속옷을 입고 브래지어 호크를 등 뒤로 잠그고 재빨리 데님 바지를 꿰어 입고 나이키 마크가 찍힌 남색 운동복 셔츠를 머리부터 넣어 입었다. 세면대에서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고 브러쉬로 머리를 간단히 빗은 뒤 파란색 마스다 차를 몰고 떠나갔다. 혼자 남은 하바라는 딱히 할 일도 생각나지 않아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그녀가 침대에서 들려준 이야기를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곱씹었다. 그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애당초 세헤라자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 무렵 그녀의 몸매는 아직 늘씬했을까? 교복을 입고 흰 양말을 신고 머리를 닦고 다녔을까? 아직 식욕이 나지 않아 식사 준비를 하기 전에 읽던 책을 마저 읽으려 했는데 아무래도 독서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세헤라자드가 그 2층 집에 몰래 숨어드는 광경이, 혹은 그녀가 같은 반 남학생의 셔츠에 얼굴을 묻고 킁킁 냄새를 맡는 광경이 자꾸만 머릿속에 어지러이 떠올랐다. 하바라는 어서 빨리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세헤라자드가 하우스에 온 것은 주말을 끼고 사흘이 지난 뒤였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큼직한 종이봉투 가득 사들고 온 식료품을 정리하고 유효기간을 살펴보며 냉장고 안의 것들과 순서를 바꿔놓고 남아있는 통조림과 병조림 개수를 헤아리고 조미료가 얼마나 줄었는지 체크해서 다음번에 장볼 목록을 만들었다. 새로 사온 페리에는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새로 가져온 책과 DVD를 테이블에 쌓아 놓았다. 뭐 부족한 거나 필요한 건 없어?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 하바라는 대답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침대로 가서 섹스를 했다. 그는 적정한 전이를 한 뒤 피임구를 끼고 그녀 안에 들어가 그녀는 의학적인 견지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 피임구를 낄 것을 그에게 요구했다. 적정한 시간을 들인 후 사정했다. 그 행위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감정이 담긴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에 과도한 열정이 담기는 것을 경계하는 듯 했다. 자동차 학원 강사가 기본적으로 교육생의 운전에 과도한 열정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하바라가 적정한 양의 정액을 피임구 안에 올바르게 배출한 것을 직업적인 눈으로 확인한 뒤 세헤라자드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번째 빈집털이를 다녀오고 다시 열흘쯤 그녀는 흡족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축구공 배지를 자기 필통 안에 몰래 넣고 다녔다. 그리고 수업 중에 이따금 그것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연필을 이로 살짝 깨물고 심을 핥았다. 그리고 그의 방을 생각했다. 그의 책상을 생각하고 그가 자는 침대를 생각하고 그의 옷이 든 옷장을 생각하고 그의 수수한 흰색 트렁크를 생각하고 그의 책상 서랍에 감춰져 있는 자신의 탐폰과 머리카락 세올을 생각했다.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부터 학교 공부에 도통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업 시간에는 멍하니 정처 없는 백일몽에 빠지거나 그의 연필이며 배지를 만지작거리는데 정신을 팔거나 둘 중 하나였다. 집에 돌아가도 숙제를 할 마음이 전혀 나지 않았다. 세헤라자드는 원래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 상위권은 아니지만 착실히 공부하는 성격이라 매번 평균을 웃도는 성적을 냈다. 그래서 그녀가 수업 중에 호명을 받고 거의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면 선생님들은 화를 내기에 앞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불러
무슨 일 있었니? 뭐 걱정거리라도 있는 거야? 하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라고 어물거리는 게 고작이었다. 실은 어떤 남학생을 좋아해서 간간히 그의 집에 대낮에 빈집털이를 갖고 연필이며 배지를 훔쳐다 만지작거리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 애 말고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라는 말은 물론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 혼자 떠안을 수밖에 없는 무겁고 어두운 비밀인 것이다. 나는 주기적으로 그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됐어. 세헤라자드는 말했다. 당신도 잘 알겠지만 그건 몹시 위험한 짓이야. 그런 외줄타기를 언제까지고 계속할 순 없지.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었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들킬 것이고 들키면 틀림없이 경찰에 끌려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도 불안했어. 하지만 일단 비탈을 굴려내려가기 시작한 차바퀴를 막을 수는 없었지. 두 번째 방문으로부터 열흘 뒤 내 발은 저절로 또다시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 안 그러면 머리가 이상해져 버릴 것 같았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머리가 어떻게 됐던 것 같아. 학교를 그렇게 자주 빠져도 별 문제 없었어? 하바라는 물었다. 우리 집은 장사를 해서 늘 바빴고 부모님도 나한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부모님 말을 대놓고 거스른 적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내버려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학교에 내는 서류도 어렵지 않게 위조할 수 있었어. 엄마 글씨체를 흉내내서 간단하게 결석 사유를 쓰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 담임 선생님에게는 몸이 좀 불편해서 이따금 병원에 가느라 반나절씩 빠져야 한다고 미리 말해놨고, 우리 반에 오랫동안 등교 거부 중인 아이가 몇 명 있어서 다들 그걸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니까 내가 어쩌다 반나절 늦게 나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세헤라자드는 그쯤에서 베갯머리의 디지털 시계를 흘끗 쳐다보고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다시 현관 매트 밑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 항상 그랬듯이. 아니, 왠지 다른 때보다 집안이 더 고요했어. 주방 냉장고의 온도 조절기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소리가 거대한 동물의 한숨처럼 들려서 괜히 깜짝깜짝 놀랐어. 그리고 중간에 한번 전화벨이 울렸어. 어찌나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지 심장이 멎어버릴 뻔했다니까. 온몸에 진땀이 났어. 하지만 물론 아무도 받지 않았고 전화는 10번쯤 울리다가 끊겼어. 전화벨 소리가 멈추자 침묵은 좀 전보다 훨씬 깊어졌어. 그날 세헤라자드는 그 남학생의 침대 위에 오랫동안 똑바로 누워 있었다. 이번에는 지난번만큼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고 평소처럼 숨도 쉴 수 있었다. 조용히 잠든 그의 옆에서 잠을 자는 듯한 기분이었다. 살짝 손을 내밀면 그 늠름한 팔에 닿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물론 그는 곁에 없었다. 그녀는 백일몽의 구름에 휘감겨 있었을 뿐이다. 조금 지나자 세헤라자드는 못 견디게 그의 냄새가 맡고 싶어졌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서랍을 열고 그의 셔츠를 살펴보았다. 셔츠는 전부 잘 세탁해 햇볕에 말린 뒤 롤케이크처럼 곱게 말아둔 상태였다. 얼룩과 함께 냄새도 지워졌다. 지난번과 마찬가지였다. 그때 퍼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거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세헤라자드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욕실 앞에서 빨래 바구니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그와 어머니와 여동생 3명의 옷가지가 들어있었다. 아마 하루치 빨랫감일 것이다. 세헤라자드는 그 안에서 남자 셔츠 한 장을 찾아냈다. BVD의 흰색 라운드 티셔츠.
냄새를 맡아보았다. 틀림없는 젊은 남자의 땀 냄새였다. 퀴퀴한 채취. 그녀는 같은 반 남학생들 옆에서 비슷한 냄새를 맡은 적이 있었다. 딱히 기분이 좋아지는 냄새는 아니다. 하지만 그의 그것은 세라자드를 한없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겨드랑이 부분에 얼굴을 대고 냄새를 들이마시고 있으려니 그가 자신을 품에 감싸고 양팔로 으스러지게 껴안아주는 것 같았다. 세라자드는 셔츠를 들고 2층에 올라가 다시 한번 그의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셔츠에 얼굴을 묻은 채 실증 낼 줄도 모르고 그 땀 냄새를 맡았다. 그러는 사이 허리께에서 나른한 감각을 느꼈다. 유두가 딱딱해지는 감각도 들었다. 슬슬 생리가 시작되려는 걸까? 아니, 그건 아니다. 아직 시기가 이르다. 아마도 이건 성욕 때문일 거라고 그녀는 짐작했다.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지 못한다기보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른 곳도 아닌 그의 방, 그의 침대 위에서는. 세라자드는 나중에 어떻게 되건 땀냄새 나는 그 셔츠를 가져가기로 했다. 그건 물론 위험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아마 아들의 셔츠 한 장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다. 누가 훔쳐갔다는 생각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디 갔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릴 터였다. 이토록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을 보면 어머니는 분명 청소와 정리 중독자 비슷한 사람일 것이다. 뭐 하나가 없어지면 그 행방을 찾아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닐 게 틀림없다. 엄격한 훈련을 받은 경찰견처럼. 그리고 귀한 아들의 방에 세라자드가 남겨놓은 몇 가지 흔적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세라자드는 그 셔츠를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는 마음을 설득할 수 없었다. 대신 뭘 두고 가면 좋을까? 세라자드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속옷을 놓고 가기로 했다. 비교적 새 것에 극히 평범하고 심플한 팬티로 바로 오늘 아침에 새로 갈아입은 것이다. 그걸 서랍 안쪽에 감춰두고 가자. 그녀가 생각하기에는 실로 타당한 교환 물품 같았다. 하지만 막상 벗고 보니 가랑이 부분이 미지근하게 젖어 있었다. 성욕 때문이다. 그녀는 생각했다. 냄새를 맡아봤지만 냄새는 나지 않는다. 하지만 성욕으로 더럽혀진 것을 그의 방에 남겨놓을 수는 없다. 그랬다간 스스로를 비하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녀는 속옷을 도로 입고 무언가 다른 것을 두고 가기로 했다. 자, 뭘 두고 가면 좋을까?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세라자드는 입을 다물었다. 그대로 오랫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조용히 코로 숨을 쉬었다. 하바라도 마찬가지로 말없이 누운 채 그녀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하바라 씨. 이윽고 세라자드가 눈을 뜨고 말했다. 그녀가 하바라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하바라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하바라 씨, 다시 한번 나하고 자줄 수 있어? 그녀가 말했다. 할 수 있을 거야. 하바라는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다. 세라자드의 몸은 조금 전과 크게 달랐다. 부드럽게 안쪽 깊숙이까지 젖어 있었다. 피부도 매끈하고 탄력이 있었다. 그녀는 지금 동급생의 빈집에 몰래 들어갔던 때의 체험을 선명하고도 리얼하게 회상하고 있는 거라고 하바라는 짐작했다. 아니, 이 여자는 실제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 17살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이다. 전생으로 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라자드는 그럴 수 있다.
그 뛰어난 화술의 힘으로 스스로를 홀릴 줄 아는 것이다. 뛰어난 최면술사가 거울을 이용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처럼.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껏 없었을 만큼 격렬하게 몸을 섞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에 확실한 오르가슴을 맞았다. 몸이 몇 번이고 거칠게 경련했다. 그때 세헤라자드는 얼굴까지 확 바뀌어버린 것 같았다. 세헤라자드가 17살 무렵의 어떤 소녀였는지 좁은 틈새 너머의 풍경을 순간적으로 엿보듯이 하바라는 그 모습을 대략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었다. 그가 지금 안고 있는 것은 어쩌다 35살 평범한 주부의 몸에 갇힌 고민거리를 지닌 17살 소녀였다. 하바라는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눈을 감고 몸을 가늘게 떨며 땀이 밴 남자 셔츠 냄새를 정신없이 맡고 있었다. 섹스 뒤에 세헤라자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풀어놓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하바라의 피임구를 점검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곳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칠성장어가 물밑에서 환한 수면을 응시하듯이. 내가 다른 세계 혹은 다른 시간 속에 있고 그리고 칠성장어였다면 하바라 노부유키라는 특정한 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칠성장어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하바라는 생각했다. 세헤라자드와 하바라는 둘 다 칠성장어고 이렇게 나란히 돌에 찰싹 달라붙어 물결에 하늘하늘 흔들리면서 수면을 올려다보고 살이 오른 송어가 자태를 뽐내며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의 셔츠 대신 뭘 놓고 왔어? 하바라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녀는 한참을 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결국 아무것도 안 놓고 왔어. 그의 냄새가 밴 셔츠 대신 놓고 올 만한 것, 거기에 필적할 만한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셔츠만 몰래 들고 왔어. 그렇게 나는 그때부터 순수한 빈집 털이범이 됐어. 그로부터 12일 뒤 세헤라자드가 네 번째로 그의 집에 갔을 때 현관 자물쇠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것은 정오 가까운 시간에 태양빛을 받아 무척이나 견고하고 자랑스럽게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리고 현관 매트 밑에는 열쇠가 숨겨져 있지 않았다. 빨래바구니에서 아들의 셔츠 한 장이 사라진 일이 아마도 어머니의 의심을 일깨웠을 것이리라. 그리고 어머니는 예리한 눈빛으로 여기저기를 샅샅이 살펴본 끝에 집안에서 뭔가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어쩌면 아무도 없는 사이 누군가가 집안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즉각 현관 자물쇠가 교체된다. 어머니가 내린 판단은 매우 적확했고 그 행동은 지극히 신속했다. 자물쇠가 바뀐 것을 알고 세헤라자드는 물론 크게 낙담했지만 동시에 안도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등 뒤로 돌아가 자기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준 것 같았다.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몰래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생각했다. 만일 자물쇠가 바뀌지 않았다면 분명 몇 번이고 더 그 집에 침입했을 것이고 그녀의 행동은 회를 거듭할수록 과감해졌을 게 틀림없다. 그리고 늦건 빠르건 파국을 맞았을 터였다. 그녀가 2층에 있을 때 가족 중 누군가가 볼 일이 생겨 갑자기 집에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도망칠 곳이 없다. 변명할 여지도 없다. 언젠가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파멸적인 사태를 무사히 피한 것이다. 매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진 그의 어머니에게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세헤라자드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의 집에서 가져온 티셔츠 냄새를 맡았다. 잘 때도 옆에 두고 잤다. 학교에 갈 때는 종이에 싸서 들키지 않을 만한 곳에 감춰두었다. 저녁을 먹고 자기 방에 들어오면 다시 꺼내 쓰다듬고 냄새를 맡았다.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점점 옅어지다 끝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그의 땀 냄새는 지워지지 않는 중요한 기억처럼 언제까지고 그곳에 배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집에 갈 수 없다.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자 세헤라자드의 머리는 조금씩이나마 원상태를 찾아갔다. 의식이 서서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교실에서 멍하니 백일몽에 빠져있는 일도 줄어들고 띄엄띄엄이긴 해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제대로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의 모습을 훔쳐보는데 신경을 집중했다. 행동에 달라진 구석은 없는지, 뭔가 신경질적인 기색을 보이지는 않는지 한눈 팔지 않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평소와 전혀 다름없어 보였다. 언제나처럼 큰 입을 벌려 태평하게 웃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시원시원하게 정답을 말하고 방과 후에는 축구부 연습에 열중했다. 크게 소리를 내지르고 땀을 뚝뚝 흘리며 뛰었다. 그의 주위에서 어떤 이변이 일어난 기척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무섭도록 성실한 사람이다. 그녀는 감탄했다. 그늘 하나 없다. 하지만 나는 그의 그늘을 알고 있어. 세헤라자드는 생각했다. 혹은 그늘 비슷한 것을. 아마 다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알고 있는 건 나뿐이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 번째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붙박이장 깊숙이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포르노 잡지 몇 권을 발견했던 것이다. 거기에는 여자의 나체 사진이 잔뜩 실려 있었다. 여자들은 다리를 벌리고 거리낌 없이 성기를 내보였다. 남녀가 엉켜있는 사진도 있었다. 몹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엉켜있는 사진이다. 막대기 같은 남자의 성기가 여자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 사진을 세헤라자드는 태어나서 처음 보았다. 그녀는 그의 책상 앞에 앉아 잡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들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아마 그는 이런 사진을 보며 자위를 하겠지 하고 상상했다. 하지만 딱히 불쾌하진 않았다. 그의 감춰진 맨얼굴에 실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생산된 정액은 어딘가에 방출되어야 한다. 남자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 월경이 있는 것과 대충 비슷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역시 평범한 10대 남학생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의 히어로도 아닐 뿐더러 성인 군자도 아니다. 그 사실에 오히려 세헤라자드는 안도했을 정도였다. 빈집털이를 그만두고 조금 지나자 그에 대한 강한 동경심이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옅어져 갔어. 얕은 해안에 슬슬 썰물이 지듯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예전만큼 그의 셔츠 냄새를 열심히 맡지 않았고 연필이나 배지를 정신없이 만지작거리는 일도 줄었어. 마치 열병이 낫는 것처럼 뜨거운 머리가 식어갔어. 그건 병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 병이었어. 병 때문에 한참 동안 머리가 열에 들떠 창난 상태였던 거지.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그렇게 마구 날뛰는 시기를 통과하는 건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나 한 사람한테만 일어난 특수한 사건이었을 수도 있고. 저기, 당신한테는 그런 일 없었어? 하바라는 생각해봤지만 이렇다 하게 짚이는 건 없었다. 그렇게까지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 그는 말했다.
그 말에 세헤라자드는 약간 실망한 것 같았다. 어쨌든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어느샌가 그를 잊어버렸더라. 스스로도 신기할 만큼 깨끗이. 17살의 내가 그의 어떤 점에 그토록 깊이 빠졌었는지 그것조차 잘 생각나지 않아. 인생이란 묘한 거야. 한때는 엄청나게 찬란하고 절대적으로 여겨지던 것이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버려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혹은 바라보는 각도를 약간 달리하면 놀랄 만큼 빛이 바래 보이는 거야. 내 눈이 대체 뭘 보고 있나 싶어서 어이가 없어져. 그게 나의 빈집털이 시대 이야기야. 어째 피카소의 청색 시대 같다고 하바라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려는 바는 하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여자는 베갯머리에 디지털 시계에 눈길을 던졌다. 슬슬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한참이나 뜸을 들였다. 그러다 말했다. 실은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그러고 4년 뒤였나? 간호학교 2학년 때 나는 좀 희한한 우연으로 그를 다시 만났어. 이 이야기에서는 그의 어머니 비중도 확 커지고 약간 괴담 비슷한 부분도 있어. 과연 당신이 믿어줄지 자신은 없지만 어때? 이 얘기도 듣고 싶어? 꼭 하바라는 말했다. 그럼 다음에. 세헤라자드는 말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 꽤 길어질 텐데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해.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가 속옷을 입고 스타킹을 신고 캐미소를 걸치고 치마와 블라우스를 입었다. 하바라는 침대에서 그 일련의 동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옷을 하나하나 챙겨 입는 동작이 그것을 벗을 때보다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라고 그는 생각했다. 뭐 읽고 싶은 책 있어? 나가는 길에 세헤라자드가 물었다. 딱히 없는 것 같다고 하바라는 대답했다. 그냥 당신의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입 밖에는 내지 않았다. 입 밖에 내면 그 다음 이야기를 영원히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바라는 그날 밤 아직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세헤라자드를 생각했다. 그녀는 어쩌면 이대로 모습을 감출지도 모른다. 그는 그것을 염려했다. 결코 일어날 리 없는 일이 아니다. 세헤라자드와 그 사이에는 어떤 개인적인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연히 누군가에게서 주어진 관계이고 그 누군가의 기분 하나로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관계였다. 말하자면 두 사람은 가느다란 실 한 올로 가까스로 이어져 있을 뿐이다. 아마도 언젠가, 아마 틀림없이 언젠가 그것은 끝을 고할 것이다. 실은 끈길이라. 늦냐 빠르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세헤라자드가 떠나버리면 하바라는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이야기의 흐름이 거기서 뚝 끊기고 이야기 되었어야 할 미지의 신기한 이야기들은 이야기되지 않은 채 사라져버린다. 또 어쩌면 그는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그 결과 세헤라자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자에게서 멀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되면 이제 2번 다시 그녀들의 젖은 몸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몸의 미묘한 떨림도 느낄 수 없다. 하지만 하바라에게 무엇보다 힘겨운 것은 성행이 그 자체보다 오히려 그녀들과 친밀한 시간을 공유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인지도 모른다. 여자를 잃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것이다. 현실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현실을 무효로 만들어주는 특수한 시간. 그것이 여자들이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세헤라자드는 그에게 그것을 넉넉히 그야말로 무한정 내주었다. 그 사실이,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잃게 되리라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그를 슬프게 했다.
하바라는 눈을 감고 세헤라자드에 대한 생각을 멈췄다. 그리고 칠성 장어들을 생각했다. 빨판으로 돌에 달라붙은 채 수초 사이에 숨어 하늘하늘 흔들리는 턱을 갖지 못한 칠성 장어들을. 그는 그곳에서 그들의 일원이 되어 송어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송어는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았다. 통통한 것도 빼빼한 것도 그 어떤 것도. 이윽고 해가 떨어지고 주위는 서서히 깊은 어둠에 휩싸여 갔다.